네, 다음에는 이제 이 파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제1 밀라노 시기와 제2 피렌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밀라노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렌체에서 교황청에서 예술가들 의뢰를 했는데 그 명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려가지고 다빈치가 더 이상 피렌체에서 생활하기는 힘들었고 이제 밀라노로 갈 계획을 세우죠. 그 당시에 밀라노 군주로는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사람이 군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떤 이제 조합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1481년, 그러니까 29세 초겨울에 가게 되는데, 자기가 그 다빈치가 악기도 많이 만들었어. 그 바이올린에 대해 그 악기도 그게 발달하는데 기여를 하고, 또 자기가 만든 악기가 있었습니다. 루트가 있었는데, 그 동물머리 형상을 한 루트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갔는데 그 이유가 그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그 군주가 이 악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갖고 와서 주면서 그 어떤 조합을 얻기 위한 이런 거였죠. 작곡가로 가고 밀라노에 가자마자 음악 서클에 가입을 했습니다. 음악가로서도 상당히 이름을 알렸었어요. 그래서 처음 갈 때는 가서는 처음 접촉을 한 게 음악가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음악가의 초상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밀라노에 가서 그린 최초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써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일부 책에서는 포르차가 초청을 해서 간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빈치가 피렌체에서 적응을 못하고 밀라노로 갔는데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주로 군사 계통이에요. 공격의 다리, 해저에 물을 말리는 방법, 제방 쌓는 거, 무기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각 도시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군사 전문가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11번째 그림도 필요하면 그릴 수도 있고 조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청동 기마상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스포르차가 자기 아버지의 청동 기마상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저걸 이제 넣습니다. 요게 이제 가서 처음 그린 그림인데 음악가의 초상 그렸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역시 미완성이에요. 누군지 적혀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 그 합창단장 가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닌가. 또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악보인데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아무레 성모라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상프란치스코 그랑데 성당의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립니다. 아무레 성모예요. 그게 이제 1483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는데 요 같은 그림이 같은 주제가 두 개의 그림이 나와요. 조금 달라요. 여기에는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있고 좌측에 있는 쪽에 그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고 우측에 예수의 어린 예수고 천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손가락도 가르치고 예수가 요한을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손가락 가르치는 게 없어지고 또 예수 그 머리 뒤에 후광을 그려놓고 하는 성모 마리아 옷 색깔도 조금 다르고요. 근데 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내용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그렸을까 이랬는데 아마도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이 의뢰한 측에서 이 그림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들이 의도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다시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설명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같은 주제로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이 그림은 지금 루블 박물관에 있습니다. 루블 박물관에 있고 이건 런던에 있어요. 런던 박물관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랬다 그러면 자기 표절이 되는 것이고 그랬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죠? 그랬는데 불만을 가지고 다시 그리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 군주로 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상당히 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라노를 새로운 아테네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애인들이 있습니다. 14세의 세실리아 갈레라니 그 애인에게 빠져 있었는데 그 애인을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루도빅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미켈란젤로 같으면 절대 그리지 않을 그림이거든요. 초상화도 그리지 않았지만, 그죠. 대상이 군주의 그 애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유명인사가 됐고, 또 아름다운 페로니에르라는 여인의 초상인데, 요건 그 세실리아 갈레라니가 쫓겨나고 나서 두 번째로 들어온 애인입니다. 포르자에. 그런 걸 그렸던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인데, 실제로는 세실리아 갈레란이라는 스포르차의 그 첫 애인이 주제가 됐죠. 대상이 됐죠. 담비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애인이에요. 아름다운 페로니에르. 첫 번째 애인이 쫓겨나고 나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군주의 그런 애인을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거였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 사실 초상화를 그린다 그러면은 대개는 메디치가의 뭐 인물들, 교황들,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다빈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밀라노 그 대성당의 재건축을 계획을 하는데 거기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다빈치가 탈락이 돼요. 같이 지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게 선정이 되고 다빈치는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승에 대한 또 브루넬레스키 유명한 건축가였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체에 대한 연구, 비트로비우스적 인체 비율, 어떤 인체의 비율이 가장 아름다운가. 이게 이제 과거의 로마 시대에 있던 건축학자의 그 인체 비율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빈치의 그 유명한 코덱스 기록이죠. 거의 37년 동안 3만 페이지를 기록하는데 남아있는 건 한 5천 페이지고 그 기록의 일부, 코덱스가 그 기록이라는 건데요. 일부를 빌 게이츠가 최근에 347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한, 그게 경매가 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트루비우스 인체 비례인데 원래 있던 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에 나오는 내용에 주석을 단 내용입니다. 어떤 무슨 비율이 어떻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인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스포르차 자신이 자기 아버지 기마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그 이제 누굴 선정을 할 건가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하고 싶었죠. 다빈치가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동상도 자기가 연구를 하고 또 도나텔로의 청동 조각, 또 베르키오의 기념 기마상 이런 것들을 교과서로 해가지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국 여기서도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초상 기본 그림 같은 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결국 그것도 다빈치에게 위임되지가 않았어요.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때 1495년도에 루도비코 스포르자가 의뢰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의뢰를 하죠. 그래가지고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체 수도원, 그 수도원의 식당의 벽화입니다. 벽화를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최후 만찬을 유명하죠. 다빈치가 그 장면입니다. 최후 만찬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 예수의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장면을 딱 잡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95년부터 해서 한 약 3년에 걸쳐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반대쪽 벽에는 몬테파르노라는 화가에게 십자가 처형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최후의 만찬, 한쪽에는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있고 나서 그 금요일 날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과 처형이 이제 같이 나란히 그 벽화에 있습니다. 요게 그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 성당인데 여기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려고 그러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그룹 숫자가 한 10명, 15명, 10분 내지 15분 정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성당인데 한참 전에 예약을 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가운데 예수가 있고 3명씩 그 제자들이 3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에서 최고의 화가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이 그림도 굉장한 수단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감을
자기가 그 개발한 물감을 썼는데 그게 금방 이렇게 변해돼 가지고 그림에 이제 굉장히 손상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뭐 폭격에 맞아서 깨지기도 하고 또 그 나폴레옹 시절에는 이 장소를 무기의 저장으로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수난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고증을 고쳐가지고 어쨌든 원본에 가장 가깝게 지금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그렸는데 그 다빈치는 유다가 여기 좌측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인데 유다도 이제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최후의 만찬은 유다는 항상 뚝 떨어져서 확실하게 배신자라는 걸 밝히고 있지만 다빈치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같은 그 그림 안에 포함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건너편 벽에 있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그림과 최후의 만찬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십자가 처형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도 스포르차 성내의 그 방장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도 좀 참여를 하다가 결국은 또, 거기에서도, 자기가 포기를 했는지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그, 책임자를 페르지노라는 화가가 담당을 하고, 다빈치는 거기서, 말하자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1497년도에 그 기록이 나와요. 스포르차가 복촉을 하는. 이게 이제 원래 예약했던 기간보다 또 이렇게 늦어졌던가 봐요. 어떤 때는 뭐 얼마 동안 그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왜 그리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또 중간에 그런 그 서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저것도 원래 의뢰자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좀 늦어졌는데 어쨌든 저거는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1499년도에 프랑스 루이 12세가 밀라노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라노가 점령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빈치가 자기의 그 스폰서가 잡혀갑니다. 스폰서가 잡혀가서 프랑스로 잡혀가서 몇 년 후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스폰서가 없어지니까 밀라노에 더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밀라노를 떠나게 됩니다. 요건 이제 밀라노에 가면은 다빈치의 동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라스칼라 극장, 오페라 극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가서 최초에 한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게 실제로는 처음 가서 그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대 장치에도 참여를 하고 무대 장식 이런 거에도 그래서 아마 이제 위치에 있고 그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동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피렌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로 다시 와서 그러는데 그때 왔을 때가 이제 1500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 피렌체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피에트로 소데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피렌체에 큰 대리석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대리석이 있었는데 워낙 커가지고 초기에 그 대리석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남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아깝죠, 그죠? 아까우니까 그 대리석으로 다비드상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합니다. 이 대리석으로 다비드상을 만들 사람을. 거기에 다빈치도 응모를 하고 미켈란젤로도 응모를 하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조각가들이 다 응모를 해요. 응모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다빈치가 실패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선정이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다비드상이 만들어지죠. 그죠? 다비드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좌절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성모자와 성안나 그리고 양 이런 그림을 그리고 방직기의 성모 그러니까 성모와 어린 예수를 주제로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만투아 공작 부인인데 이사벨라 테스테라고 이 사람이 그 다빈치의 그 초상화를 굉장히 자기가 갖고 싶어 했어요. 자기에 대한 초상화를. 근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독촉하는 편지도 쓰고 이러는데 저렇게 그 스케치만 그리고 그림을 완성시켜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 다빈치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디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리고 이래야 될 입장인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냥 그리지도 않고 이 스케치만 남아 있습니다. 방직기의 성모, 일명 성모와 실패를 돌리고 있는 아기, 어린 아기죠. 요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저게 이제 그 실패 쪽을 갖고 있는 게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거에 대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모자와 성안나, 성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죠. 뒤에 이제 성안나고 성모자, 그다음에 예수가 어린 양을 만지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양은 이게 또 희생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나중에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운명을 마리아가 미리 예상을 하고 아주 설굽한 표정으로 그리고 있는 이 그림도 다빈치 자신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아마 그림으로서는 이게 마지막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스포러스 해협이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이스탄불하고 이제 터키의 반도하고 여기에 이제 다리 건설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와 상의를 하는데 뭐 서신을 보내면서 논의를 하는 이런 건 있는데 결국은 실천은 되지 못하죠. 그리고 또 아르노 강의 우회로와 운하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이건 착수는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홍수 때문에 또 실패를 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4년에는 결국에 미켈란젤로가 한 2, 3년 만에 다비드상을 만들죠. 굉장한 그 다비드상을 만들고 그걸 위치를 어디 둘 것이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 위치, 그 위원회에 다빈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망을 했다가 좌절을 겪고 나중에 만들고 나서 그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 작품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아마 또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것도 이제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장했던 위치가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위원들 또 미켈란젤로가 주장했던 그 위치에 선정이 돼가지고 또 저기서 또 좌절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하고 만나는 이런 그 만남이 있었는데 뭔가 상당히 좀 서로 이해이 안 맞아가지고 투닥거렸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 차이는 23세거든요. 미켈란젤로보다 다빈치가 23년 위에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29세 때 다빈치는 52세였죠. 52세였는데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좀 도전적인 이런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기고 한 적도 많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피렌체의 다스리던 사람 소데리니가 시뇨리아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던 궁전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양쪽 벽화를 그릴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다빈치에게 의뢰를 하고 다른 한쪽은 미켈란젤로에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이 대가들의 그림을 그 회의실 양쪽에 벽화로 남겨놓으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주제를 줍니다. 다빈치에게는 앙게아르 했지. 그러니까 앙게아르는 피렌체하고 밀라노하고 싸워가지고 피렌체가 이겼던 그런 전투였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는 카시나 전투인데요. 카시나 전투는 피렌체하고 피사하고 싸워가지고 피렌체가 이겼던 그런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피렌체가 다른 도시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 전투를 주제로 해서 한쪽은 다빈치, 한쪽은 미켈란젤로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그림은 남아 있거든요. 요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앙게아르 전투입니다. 밀라노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남아 있는데 요건 다빈치의 그림이 아니고 다빈치가 이렇게 그렸던 걸 나중에 화가들이 모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루벤스가 모작을 했어요. 모작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완성은 안 되고 요거는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을 그렸던 거죠. 요건 미켈란젤로가 카시나 전투를 주제로 해서 그렸던 거예요. 피렌체와 피사하고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병사들이 목욕탕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쳐들어와서 허둥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유래했던 사람의 그런 그 주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주제였죠.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허둥지둥 오면서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 이것도 미켈란젤로의 원그림은 없어지고 그 후에 모작을 한 바살이라는 그 제자죠. 모작을 한 게 있는데 여기 남아 있는데 요 두 가지였는데 결국 완성을 못하고 결국 딴 데로 떠나게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피렌체에 있으면서 모나리자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1503년에서 1506년 사인데 이 모나리자는 워낙 유명하죠. 근데 원 모델은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 비단 그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장사 그런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입니다. 아내 147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릴 때 그 모나리자의 나이는 한 5, 6세 정도 됐겠죠. 그죠? 1503년에서 1506년이었으니까요. 눈썹이 없는데 아마 이게 넓은 이마가 미의 상징이 아니냐. 또 웃는 모습인데 입은 웃고 있고 눈은 웃질 않고 특이한 미소를 가지고 있고 배경도 그리고요. 또 그 당시에 그 반신상이 대개는 흉상이었는데 반상으로 또 그 모델이 장식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이 그림을 마지막까지 다빈치 자기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의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의뢰한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상당한 좀 의문으로 남고 있죠. 그죠? 모나리자입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지금의 루블 박물관에 있죠. 루블 박물관에 있는데 다빈치가 죽을 때 이 그림을 자기의 제자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근데 그 프랑스와 1세가 그 제자에게 이 그림을 샀으니까 그건 합법적이죠. 그죠? 루블에 있는 게.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억지로 약탈한 이런 건 아닙니다. 루블에 있는 게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남아있고 루블 박물관을 1년에 한 1000만 명이 찾아온다는데 그 중에 한 750만 내지 800만 명은 모나리자를 보러 온다는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지면은 뭐 거의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 그림은 뭐 팔 수도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림을 판다 그러면은 1조 원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런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몇 편 그리진 않았죠. 다빈치가 워낙 미완성이 많아가지고 완성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뭐 영원한 화가로 남아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